어제도 저희가 잠시 속보 전해드렸는데 어제 대체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자 이 국민의힘의 표결을 막겠다면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돌입했습니다. 이 많은 발언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요.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단축한 안건이죠. 이 회기 쪼개기를 통과시켜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는요. 자정에 결국 자동 종료됐습니다. 이거는 뭐 요즘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게 생겼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필리버스터는 뭐고 회기 쪼개기는 뭡니까 대체? 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을 이제 관련해서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다수당이 일반적으로 독주하면서 법안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이라는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입니다. 이게 원래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 실시가 되고 시간 제한 없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 종료는요.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도중에 회기가 끝나면 이게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해당 안건을 다음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걸 이용해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을 쓴 건데요. 회기 쪼개기를 시도해서 이 회기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두세 번 나눠서 열면 필리버스터도 종료할 수 있고 이 상정했던 법안을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회기 쪼개기인데 원래 이번 회기가 다음 달 5일까지였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어제 새벽 0시에 회기가 끝나도록 단축시키도록 미리 손을 써뒀습니다. 지금 다음 본회의가요. 모레 30일 토요일 오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하루짜리 임시국회입니다. 여기서 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그 표결에 붙일 수가 있고. 그 자동 표결된다고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관련법 하나 더 있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상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겠죠? 하루짜리니까 발언을 하루밖에 못하고 또 자정에 끝나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바로 표결에 붙일 수가 있게 되면 민주당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회기 쪼개기를 시도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모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하, 나름 전략을 잘 세운 듯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의원들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인인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예측을 했습니다. 쿠이보노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뜻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쿠이보노를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쿠이보노. 저 세상으로 떠난 또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현 의원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김영동 의원의 순서입니다만 국회법에 따라서 12시면 임시 회기가 종료됩니다. 1분 하시겠으면 나오시고요. 아니면 1분 있다가 몇 시에 맞는 시계죠? 지금 몇 시예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쓴웃음 나오는 웃지 못할 장면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어제. 자, 그런데 이현종 의원이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외국말 같은 걸 쓰면서 그게 무슨 뜻, 쿠이보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키케로가 법정에서 했다는 것인데요. 누가 이득을 보느냐. 즉, 이 법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냐.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어제 이제 일단 상정됐지만 필리버스터로 일단 다음번 국회 때 이제 통과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검찰은 6개 범죄, 예를 들어 부패, 공직자, 선거,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직공 재난이라든지 이런 6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부패와 경제 문제만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범죄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공직자 네.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라 하면 그동안 우리가 블랙리스트 사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거든요. 바로 이런 범죄는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아하. 자, 그리고 선거사범 수사죠. 선거사범 한 번 선거 끝나면 보통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4,000건에서 5,000건 정도 선거사범 이제 고발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남겼습니다만 네.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의 이제 국회의원들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을 할 경우는 이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동안 보면 검찰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수사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축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아무래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뭐 후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이런 지적이겠죠. 결국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힘센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게 되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후이보노를 외쳤던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근데 앞서 그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발언 중에 최재문 교수님 네. 안민석 의원이 올라왔는데 그냥 울먹울먹했어요. 누군가를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죠. 김재윤 전 의원입니다. 김재윤 전 의원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발언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인 김민성 이사장이었는데 지금의 이사장은 아니고요. 그분이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그리고 징역 4년을 언도받고 4년 동안 그 징역을 살았어요. 그리고 출소를 해서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민성 이사장이 나중에 전 이사장이 나중에 본인이 그 뇌물 줬다고 한 말은 허위 진술이라고 진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본인의 이제 친한 동료 의원이었는데 그 동료 의원이 검찰의 기획 수사 때문에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4년이나 옥살을 했고 출소 후에 너무 억울해서 참다 결국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결국 이제 검찰의 이런 기획 수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의 친한 동료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는 일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바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재윤 전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안민석 의원은 이른바 이번에 검찰 정상화법, 민주당에서는 검찰 정상화법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수완박이라 부르고 있지만 그 법의 통과의 당위성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주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어제 본회의 하루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절차가 아까 남아있다고 허주현 변호사님 그랬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예,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이 어떨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는 30일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어서 이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다음 달 이제 5월 3일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분리 처리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딱 하나의 달력으로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쉽네요. 지금 어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나섰지만 자정에 28일 0시가 되면서 필리버스터 끝! 그러면 다음 본회의는 30일 열려요.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그때는 뭐 이런 거 토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으로 표결돼요. 그럼 거의 통과되겠죠. 왜? 민주당 의석수가 무소속인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병석 의장을 빼도 171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 그냥 가결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것만 가결하고 끝내냐? 앞서 우리 허지원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이때 민주당은 또 뭘 하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을 합니다. 그럼 또 필리버스터 뭐 국민의힘 의원들 주로 나서겠죠? 해도 하루짜리니까 30일 자정, 즉 5월 1일 0시가 되면 필리버스터 끝! 그리고 사흘 뒤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5월 3일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자동으로 표결! 이러면 민주당은 할 일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부재 요건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제외도 되는 건지 국민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은 이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국민투표라는 지금 방안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어떠한 근거로 지금 당선인 측은 이걸 꺼내든 걸까요? 참 요즘 우리 국민들 법 공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게 뭐 법 모르면 이게 TV 프로그램도 시청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 이후에 인구가 많아지고 도저히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하.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이제 네. 국민이 어떤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72조에 보면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대의민주주의지만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좀 가미한 거거든요. 아. 우리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제 3분의 1 통과를 하면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지만이 헌법이 발효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즉 외교 국방 통일과 함께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일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법안이 보면 검수완박법이 지금 사법부가 공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행정부 일원인 검찰이 이 법은 유연적이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자, 그러니 이 각 우리나라 3건이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법권을 가진 사법부와 그다음에 검찰이 반대하고 있고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만큼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한번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국민투표라는 게 나옵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과연 이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거리냐? 어.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겁니다. 왜냐? 기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 거기에 과연 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안이 포함될 수 있을 거에 대한 논쟁,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하려고 그랬더니 국민투표 법안이 이미 예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 일부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 국민의힘 측이나 인수위 측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네. 또 불가능하다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네. 아직 어떤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당선인 측은 외교 통일 국방 관련 즉 국가의 안위에 관련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그걸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여기에 제동을 건 기관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건데요. 그 이유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게 선거 임명부를 만드는 근거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는 재외 국민을 차별한다는 이유였는데 원래 2015년 말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했는데 이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국회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로 이 조항이 효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효력 상실했다 해서 이제 국민투표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규정만 효력을 상실한 건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표임명부를 만드는 근거 규정이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이 이 투표임명부를 만들 수가 없어서 국민투표를 실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선 거예요.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어차피 다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인데 이걸 입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내지는 공직선거법에 선거임명부 만드는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준용을 해서 취지에 맞게 임명부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 지금 상황이 남아 있어요. 지금 걸림돌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 또 당선인 측 입장에서 지금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서 최재봉 교수님,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딱 대놓고 그럴 수 있겠네라는 거예요. 좀 수긍하는 대목이에요, 아닙니까?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두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이제 제안이 있는 거잖아요. 첫째는 이게 그 안건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 국민투표에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붙일 수 안건이냐는 있는 문제. 사안이냐? 예, 그게 아.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허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명부 만드는 걸 지금 헌재에서 이거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이 법에 근거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가져와서 준용해 쓴다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인데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게 뭐랄까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네. 지지율이 낮은데 신임 투표도 같이 하자. 야, 예컨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고민정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집무실 옮기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용산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옮기는 것도 그럼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런 아무 사안이나 그럼 다 국민투표 하는 거냐. 그게 정말 국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아마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민주당이 세게 지금 걸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 국민투표 할 거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해라. 지금 이렇게까지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 통일의 문제입니까? 이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당선인에 대한 국민 우려는 무시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안마저 부정하면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이 현실 참 개탄스럽고 자기 모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윤석열 인수위가 과연 대통령직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국민투표 이 방안 발언을 꺼냈던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건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당선인께 보고는 아직 안 드렸죠. 아니 이게요 상당히 시급을 다투는 사안일 수 있는데 아직 당선인한테 이 방안을 보고를 안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현정 의원님? 일단 이제 여권 아직 여권 안 됐죠. 네. 아마 내부적인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헌법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아하. 반대로 안 된다는 분이 있고 그래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신임을 투표에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 그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정 내린 바가 네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이 사안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라면 충분히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헌법 불합치 발전한 그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투표 조항에 어떤 뒷대서 하면 된다. 왜냐하면 6월 1일 날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할 때 투표용지 한 장만 더 하면 된다. 여기는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인수위 측 같은 경우 장제원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서 정말 이렇게 사법 체계를 바꾸는 게 타당하냐라는 것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요,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자주 합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기본소득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스웨덴 같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해서 부결이 돼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구가 작은 나라는 이런 문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14일 전에만 고지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민투표 붙이는 거는.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함과 동시에 이 부분들 제의를 하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논쟁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현정 의원님 앞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거 그러면 당선인한테 보고가 됐나 했더니 아직 보고를 안 했대요. 아니 그러면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선인도 뭔가 의중을 모르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개인의 생각을 밝힌 거예요. 국민투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헌법학자들 상당수가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마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장제원 실장이 그렇다면 이 법 쪽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어떤 정리를 해서 오늘 대통령한테 한번 당선에 건의를 하겠다. 네. 왜냐하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변협 주체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국민투표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의견이 모아지고 법률적 검토가 거친다면 아마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앞서 뭐 장제원 비서실장은 중앙선관위가 개동건 것에 대해서 뭐 월권 이런 운운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한테 보고는 안 됐다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도 각종 뭐 뉴스파이터 등등 해가지고 신문 뭐 방송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입장 표명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 입장 표명을 좀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발언이 나오는 순간 상당히 큰 파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알고 있죠. 지금 김명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다 보고 신문 보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그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 이러면요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국가 국련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에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런 사안을 당선이 얘기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야. 물론 사람들이 비서실장 얘기하면 그게 당선인 뜻이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쳐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입장을 바꿔도 사실은 장제원 실장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러면 돼요. 근데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래버리는 순간 이거는 정말 이제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자기 선에서 일단은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조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아니냐 문제가 상당히 큰 갈등 요소가 잠재돼 있어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선인한테 보고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안진용 기자님 오늘 뭐 국회 꽃집 배달차가 들락날락 했다면서요 수시로 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요. 이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규탄하는 이 근조 화원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렇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검은 리본 안에는요. 검수완박 결사 반대, 국민이 우스운가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참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물러나라 어쩌라 그런 국면에서도 그렇게 응원하는 또 찬반 엇갈리는 화환도 막 있었고 했는데 참 요즘 우리 정치에 화환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씁쓸한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심 한복판에 오늘 광고가 내걸렸다는데 아주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광고의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5개 전광판 광고를 내건 건데요. 이 지역의 저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시는 저 광고인데요. 네.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지지자들이 회비를 모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 광화문과 강남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달 이용료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광고 내용을 보면은요. 5번의 봄 고맙습니다. 두 분의 앞날이 봄날이 활짝 피는 따뜻한 봄날 같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전광판 광고라는 게 연예인들의 이 팬덤 문화에선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역 가보시면은 항상 그 아이돌들의 생일 축하 광고가 맞아요. 걸려 있더라고요. 있거든요. 네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년 문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5개 전광판 광고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취임 후 첫 생일이었던 2018년 1월에는요. 서울의 10개 지하철역에 광고가 설치가 됐고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도 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2분 30초짜리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지자가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광고를 했었대요. 네. 그리고 2019년에도요. 서울역 외부 전광판에 광고가 실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해인 2020년에도 서울 합정역 인근 건물의 5개 전광판과 광주의 지하철역에 이제 생일 축하 광고가 실렸는데 광주역에 걸렸던 광고는 정치 중립 훼손 이후로 5일 만에 철거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서울 지하철역에 광고가 걸렸을 때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인이 드러날 수 없도록 하는 광고 심의 기준을 확정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광고 등등등 해가지고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내걸린 이제 광고는 전광판 광고는 앞서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까지 참 다정한 모습으로 저렇게 5개 전광판 광고가 또 곳곳에 실려서 게재돼서 많은 시민들이 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임기 말까지도 지지율이 참 높았다. 참 흔치 않은 이 대통령 사례를 남겼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요.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40%대를 유지했습니다. 어허.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한국갤럽 조사에선 가장 최근 조사가 4월 셋째 조사였거든요. 그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더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살펴보면요. 네. 마찬가지로 직전에 비해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평가는 계속해서 4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이 지지율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면요, 문 대통령은 임기만 해도 레임덕에 빠지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야말로 진짜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종의 팬덤, 문재인 대통령은 팬덤이 있다고 언론들이 그냥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방송사와의 특별 대담에서도 이른바 이 팬덤, 지지율 관련해서 답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더덥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정권도 교체됐다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다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 행위에 있어서 비판할 것이 있어도 굉장히 강력한 팬덤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지지자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장시켜주는 지지여야 되는 거죠. 이 지지를 오히려 좁히고 가로막는, 확장을 가로막는 지지라면 이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 지지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언론들의 해석이 막 이제 분분해요. 그런데 여전히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임기가 2주도 채 안 남은 지금도 콘크리트 지지율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저 대목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의 발로의 근본 배경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퇴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퇴임하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속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으면서 말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 또 누군가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따끔한 충고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세력에 대해서 확장성을 축소시키는, 예를 들면 뭐 소위 잘 않습니다. 문파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지지하는 바람에 확장성이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세력이 돼서 확장성을 줄어드는 것은 결국 진정한 지지가 아니라고 따끔한 충고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퇴임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소회를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부 보수 성향의 이 신문에서는 칼럼과 사설 등을 통해서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저런 현실 정치 관련 발언이 오히려 신구 정권 간의 권력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꼬집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대통령들이 이제 이게 교체기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손석희 전 앵커와 이틀에 걸쳐서 80분 동안 이제 두 차례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감정이 있고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상당히 이제 이 후임 대통령에게 좀 덕담을 하는 게 주로 이제 관례였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퇴임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신임 대통령에게 이제 이 결단의 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쓰는 책상에 꼭 편지를 남깁니다. 그래요? 네, 그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부터 있었던 이제 그 하나의 전통인데요. 전통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오시면 뭐 이렇게 해라, 덕담을 하고 당신을 지지하겠다 등등 하면서 아무리 정당이 바뀌어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신임 대통령이 오면 제일 먼저 그걸 펴보고 업무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즉 전임 대통령이 보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뭐 큰일 있을 때 다들 뭉치고 모이고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세한 부분들, 특히 어떤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두 분이 좀 만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퇴임하는 대통령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물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뭐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또 인수위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준비나 뭐 잘 하시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미국 같은 그런 분위기를 참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로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또 현 대통령을 만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저는 갈등 양상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솔직히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힘을 얻은 걸까요?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란을 자초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론 뒷부분에 진행자랑 같이 웃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약간의 농담 발언이었다는 뉘앙스는 풍겼습니다만 저게 그냥 농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죠. 뭐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린다. 이게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으로는 아무리 농담조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요. 입마개를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비꼬았고요. 김정화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도 나의 언어의 한계는 바로 나의 세계의 한계이다. 말의 품격을 더하시라.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근식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는 것이냐, 잊혀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 퇴임 후에 역사의 평가에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하고 이현정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발언을 일단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물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아니 본인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그분을 방어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그렇죠. 진짜. 네. 물어버린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웃음조로 넘기긴 했습니다만 적절한 단어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현직에 있는 비서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미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뭐 이슈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또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비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뭐 물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 불필요하게 논란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발언 하나가 결국은 다른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뭐 본인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알겠으니까 그 마음은 또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지키는 거는 저는 뭐 그건 긍정적으로 보지만 발언은 앞으로도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기 말 대통령과 같이 임기 말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청와대 식구들을 쉽게 말하면 언론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순장조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런데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그런 순장조로서의 어떤 사명감, 그런 것을 드러낸 거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현정 의원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틀에 걸친 특별대담회 그때 발언과 그리고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이런 발언들 뭔가 공교롭게도 6일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글쎄요.
지층 결집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글쎄요, 지금 이제 탁현민 의전비서관입니다. 의전비서관이라는 건 대통령 행사라든지 이걸 이제 주로 관장하는 비서관이죠. 근데 이 탁현민 비서관은 수시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런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인도 아니고 뭐 국민소통수석도 아닌데 주로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는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청와대 이전한 명령이 우리 그냥 살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죠. 또 이번에 물어버린다. 뭐 겁납니다. 어떻게 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과연 이제 적절하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공개적으로 경고를 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당선이 나고 좀 척지지 마라. 경고를 준 적도 있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뭐 경고가 안 먹히는 거죠.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잊혀지고 싶겠지만 그러나 또 세상이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놀려 있고 왜냐 대통령이 5년 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평가에 대한 또 어떤 입장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마다 이제 탁현민 비서관은 또 야인이 돼서 또 입장을 밝히겠죠. 그렇지만 물론 야인이 돼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직의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과연 저런 이야기를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면 되는가?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못 하겠네요. 이런 가운데요, 허주원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 이제 한 2주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정치권의 관심이 청와대로 여전히 쏠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사면 이슈예요. 지금 문 대통령 퇴임 바로 전날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요? 이걸 계기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요구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뭐 이런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제인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정경심 전 교수도 사면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정부가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장관이 아닌 정경심 교수의 이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요.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이요, 특별 사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불붙었다가 사그라드는 국면 됐다가 이번 주 한 언론 보도의 단독 보도로 시작돼가지고 지금 며칠째 다시 타오르는 모양새예요. 이현종 의원님, 이 대목에서 그 얘기가 다시 떠올라요.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가 볼 때 확실하다. 김경수 사면하고 이 MB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고 거의 같이 할 거다. 이른바 막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참 법치주의와 사면은 굉장히 좀 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퇴임할 때 자신의 측근들 다 사면하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그런 전례도 있듯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그동안 적용해 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보도는 사실은 이 사실이 없으면 이런 보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일단 법무부에서 준비를 합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과연 그 사람의 형이 얼마나 살았고 어떤 가능한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론 수렴이 있어요. 주로 고위층들한테 자, 이 사면했을 경우 어떠냐에 대한 수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 남은 기회는 이제 5월 8일 날 석가탄신일 여긴 사면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언급을 보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이제 대법원에 확정이 됐지만 조국 전 장관은 아직 1심도 안 했거든요. 아하. 두 사람이 공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공범에서 한 사람을 사면해 줘버리면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했냐 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수사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할 때 아직 사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계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도체라든지 이걸 위해서 지금 빨리 좀 사면을 해서 여러 가지 좀 규경에 나서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의 이런 요구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사면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찬반의 논쟁들이 아마 있으리라 그렇게 네.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요. 최전문 교수님. 또 특별대담 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조국 전 장관 관련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뭔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가족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여전히 마음의 한 구석에 빚이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이 사면과도 또 맞닿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걸 수사하는 걸 뭐 문제라고 보진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 문제가 네.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누구를 사면의 범인에 만약 한다고 하면 누구를 사면의 범인에 넣을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그러면요.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지지층한테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을 다 할 거냐?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고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집어넣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임기를 거의 며칠 안 앞두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면을 하게 되면. 근데 고심이 깊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지금도 저는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지 않아요. 아마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것이고 고심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범위라든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 명분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막판에 가서 또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하든지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안 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지금 특별사면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분위기고 어떤 입장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별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 네. 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특별사면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이어서 드루킹 몸통으로 지목돼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정 전 교수, 김 전 지사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 또 듣기에 따라 또 보기에 따라서는 팔이 좀 안으로 굽는 이 논평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지금 후폭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20일이었죠. 윤석열 당선인은요. 국민 MC 유재석 그리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허. 당시 출연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오게 됐다 했는데 누가 나가보라고 했는지 그 주체는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참모들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시 방송은 전체는 한 90분 분량이었는데 출연진은 총 4명이었고 그중에 19분 정도가 윤 당선인에게 할애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에 논란이 불거진 게 네. 출연자 선정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당선인 출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유퀴즈 출연을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6일에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타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불발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당시 경기도 비서관을 지낸 김지우 씨의 주장인데요. 네. 지난 26일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 고문이 경기지사였을 때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유퀴즈 온 더 블럭 실무부서와 함께 경기도정과 관련된 공직자와 이 후보의 출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미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미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다면 거절받은 사유는 무엇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선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최종 판단은 결국 제작진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을 포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당선인이 출연을 하게 된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알고 봤더니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연도 거절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허주현 변호사님,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했던 말도 갑자기 다시 떠오릅니다. 비슷한 얘기 했었죠. 윤 당선인 출연한 방송 나가고 나니까 한 언론 매체에서 유퀴즈에서 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은 거절했었다라는 보도를 냈었거든요. 이 보도가 나가니까 CJ ENM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유퀴즈 출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탁 비서관이 SNS에 글을 올려서 작년 4월과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 이발사와 정원사,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구두 수성공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달라 이렇게 출연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 취지가 일상의 어떤 소소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이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본인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청와대 측에서 그런데 제작진이 그때 어떤 답을 줬냐면 숙고 끝에 CJ 전략지원팀을 통해서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는 요지로 거절 의사를 밝혀왔고 청와대 측에서도 그걸 존중했다라는 글을 올렸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랬군요.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니까요. 오늘 이분 바쁩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요.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또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서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연을 그때 타진했는데 그때도 거절된 바가 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다만 저는 제가 직접 통화했던 내용과 받았던 문자를 네. 가지고 있으니까 통화 기록과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 대통령의 출연을 저희가 의뢰를 했고 여러 고민 끝에 어쨌든 제작진으로서는 좀 제작이 어렵겠다라는 답을 제가 들었고 그렇다면 제작진의 의사가 그렇다면 굳이 강권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논란이 있고 나서 최진봉 교수님, CJ 측이 연락이 다시 탁현민 의전비서관한테 갔긴 갔나 봐요. 근데 지금 구체적 내용은 안 밝히고 있는데 지금 모양새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회사 제작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연락을 했고 문자를 받았던 비서관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고 CJ는 또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탁현민 비서관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제작사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계속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성향도 맞지 않고 또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을 진행자들의 제작진들이 좀 부담스러워했다 이러면 그냥 정치인을 배제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꼭 거기에 또 나가셔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 다른 프로에 가시면 되는 거고 또 보도 시사 프로에 나오셔서 말씀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작사의 그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을 부추기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논란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불똥이 아주 이 사람한테 세게 튀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진행자인 유재석 씨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티와 악플이 없는 방송인인데 유례없는 악플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소속사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공지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유퀴즈 관련된 논란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요. 결국 정치적 여야 지지자 모두에게 지금 악플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만 왜 출연을 시켰냐 이 부분이고 또 한쪽은 분명히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을 했는데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리면요. 유재석 씨가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 당선인이 영광이죠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유재석 씨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부담스럽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끝에 윤 당선인이
그럼 제가 안 나올 걸 그랬나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출연한 윤 당선인에게 무언가 부정적인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게 윤 당선인 지지자들의 입장인데 왜 이 프로그램이 문제이고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결국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두 나가고 싶어 할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재석이라는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유재석 씨에 대해 이런 악플이 쏟아지는 건 결국은 유재석 씨를 통한 정치적 쟁점화를 만들려는 여러 의도가 포함된 게 아니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석 씨를 향한 뭐 네티즌들의 상당수의 뭐 댓글, 이른바 악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현종 의원님, 유재석 씨를 향해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거세게 지금 항의성 질문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저 뉴스파이터에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시청률도 훨씬 높고 네. 당연히 이런 프로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 된 게 저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인들이 이런 프로에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것은 예전에 SBS 동상이몽인가요? 거기에 저 이재명 상임 고문이 한 8번이나 시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단 18분 정도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유재석 씨는 진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제작진이 같은 게 출연을 결정하고 하는데 그걸 지금 유재석 씨한테 지금 책임을 돌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는 현근택 변호사가 이 저 민주당에 계셨던 분인데 이걸 지금 유재석 씨한테 입장을 밝혀라. 무슨 입장을 밝힙니까? 본인이 진행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유재석 씨를 지금 논쟁의 지금 중심에 끌어당기는 거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잘 아실 텐데 자꾸 그러시네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유재석 씨가 답을 하라고 지금 동용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유재석 씨가 아닌 이분이 뭔가 답을 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가 나섰습니다. 이분 말의 취지는 그거예요. 제작진이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유재석한테 입장 표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진행자일 뿐이고 출연자 섭외 어떤 정권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작진이 정치인 출연 섭외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기로는 진행자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작진이 내놔야 된다. 더 이상 유재석 씨 괴롭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 출연 논란 이후 첫 방송이 나갔거든요. 이 윤석열 당선인 출연 이후에 첫 방송이 이제 유퀴즈 방송이 나갔는데 방송 말미에 제작진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비유적인 글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나의 제작 일기라는 내용인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때 한 주 한 주 고뇌하면서 정성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꽃밭을 짓밟거나 함부로 꺾지 말아달라. 우리들의 꽃밭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취지는 전해지는 것 같고요. 해석은 아마 보시는 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최진봉 교수님. 이 해당 방송사 또 제작진도 가만히 있자고 이거 뭐 끝까지 약간 물론 강경 대응은 아닙니다만 뭔가 여운을 남기고 지금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 허지원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작진들이 일관성을 잃은 부분은 이건 실수예요. 분명히 잘못됐고요. 두 번째, 유재석 씨한테 어떤 비난을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재석 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재석 씨는 진행자로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에 의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유재석 씨가 그걸 섭외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만약에 낸지 안지 모르겠지만 낸다 한들 제작진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MC 입장에서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유재석 씨한테 사과해라. 유재석 씨가 무슨 입장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다르게. 그래서 방송은 그게 케이블이든 아니면 지상파든 공정성과 객관성, 정책 중립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게재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방송을 만들 때 논란이 없으려면 양쪽을 다 부르시면 되고 아니면 웬만하면 연예 오락 프로는 원래 취지에 맞게 여기에 원래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길거리에 사시는 일반 소시민들 만나서 대화하고 퀴즈 풀고 이런 프로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주말 사이에 좀 사그라들길 기대해 볼까. 또 이렇게 말하면 야 김명준 어떤 쪽 입장이냐 밝혀라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재석 씨가 죄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 초청장을 들고 이 인물을 찾아갔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친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께서는 서울까지 3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 상태로 봐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지난번 당선인께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는 아까 공개된 사진에서 엉뚱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초청장 주는 장면에 주목하지 않고 뒤에 그동안은 커튼 쳐 있었잖아요. 뒤에 보니까 와 마당 넓은데요.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근데 엉뚱한 데 관심이 갔습니다만 어쨌든 허주현 변호사님 저거 진짜 극진한 예우를 갖춘 거예요. 저 정도면 직접 내려갔네요. 그럼요. 굉장히 정중한 초청이라고 보이는데요. 박주선 취준위원장이 이제 그 박근혜 대부 사저까지 직접 초청장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이 초청장 방식도 또 정중해요. 겉봉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손글씨를 써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 배석해서 20분간 회동을 했다고 하고요. 네. 박 전 대통령도 화답을 했습니다. 이 새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을 당연히 축하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까지 3시간 장거리 이동이 지금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로 봐서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또 이제 참석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선인 만났을 때 그런 만큼 운동과 재활을 열심히 해서 참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참석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벌써부터요, 최재문 교수님. 예. 자, 이제 박 전 대통령 온대요, 취임식에. 그러면 벌써부터 화면에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세 사람이 한 화면에 잡혀요. 그렇죠. 야, 이거 묘한데요. 근데 뭐 그 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시고 또 전직 대통령이시고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그 안에서 뭐 특별히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하고 나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분의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뭐 그런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다 풀어야 되는 사유. 사면이 사실은 그런 푸는 하나의 매듭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웃는 모습으로 만나실 것이고 옆에 앉아서 취임식 동안 행복한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특별히 이게 네. 무슨 두 분이나 세 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묘한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야, 우리 제작진이 저때 옛날 장면도 사진이네요. 가져왔네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참 그래서 대단합니다. 어쨌든 네네. 저런 모습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초청장을 들고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초청장도 안 보냈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지사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났던데 그건 이유가 뭘까요? 근데 본인들이 오시면 정말로 의미도 있고 좀 환영을 하겠는데 예. 우선 전례가 없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이것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초청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 결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과시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야, 이현정 의원님, 이거 솔로몬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박지성 위원장은 초청하면 결례라고 하지만 또 느낌에 따라서는 안 부르면서 더 서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번에 아마 4만 명 정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초청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또 물론 뭐 이분들이 이제 안 오시겠지만 또 안 온다고 해서 초청장에 안 오는 것도 또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초청을 해놓고 뭐 안 오면 뭐 같이 뭐 사실은 이제 대선 때 붙었다고 해서 굳이 또 안 갈 이유도 또 없는 거거든요. 뭐 왜냐하면 또 본인들 다음에 또 도전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세상 다 아는데 패배의 아픈 상처를 초청장 보냈다고 해서 이게 더 되새기는 게 될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통 크게 인수위 측에서 초청하고 본인이 안 온다고는 또 안 오는 것이고 그거는 선택에 맡겨야지.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초청장을 안 보내면 나만 왜 안 오지? 라고 지금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딱 두 분만 찍어서 또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지금 이 경선을 이제 이 대구시장 선거 뛰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재 아마 초청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에 또 경선도 떨어지고 해서 더 섭섭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국회 잔디밭 광장에서 취임식이 열리는 날 청와대에서는 이제 개방되니까 여기에 신청자가 많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엄청납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제 오전 10시에 청와대 관람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자마자 접속자들이 몰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고요. 그래요? 오픈 1시간 이내에 동시 접속자 수가 144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청와대 한번 가기 어렵네 그러면서 난리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접속이 원활한 상태라고 하고요. 관람 신청은 개인은 최대 4명, 단체는 50명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네. 일일 관람 가능 인원은 총 3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개방을 아주 손꼽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고 청와대 안도 또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인왕산 개방할 때는 저희 아버님이 가게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많이 사람 오고 이번에도 또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잘 활성화가 됐으면. 자, 이런 가운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어제 뭐 소원 성취했다 이런 말이 들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배현진 대변인이 오늘 SNS에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사진 속에는요. 오징어 게임의 주역이죠.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드디어 정재 오빠를 만난 배현진. 나보다 예쁘더라. 이 사진이네요. 네, 글을 적었습니다. 이게 오늘 올린 그 사진인데요. 나보다 예뻐. 네, 배 대변인은 원래도 이정재 씨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정재 씨를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세련되지만 강인한 모습이 보여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정재 오빠라고 팬심을 드러냈었는데 네. 바로 그 팬심을 풀 수 있는 날이 이 오늘이었던 겁니다. 네. 요즘 말로 성덕, 성공한 덕후. 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럼 만나게 됐을까요? 직접 찾아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찾아갔겠죠. 근데 단둘이 약속하고 간 건 아니겠죠.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자리가 배경이 됐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감독이 아니라 이용표 선수로 뵙게 선수지요. 이게 뭐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 스타들이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시죠. 뭐. 네. 아니 뭐 이렇게 좀 어색하네. 카메라가 있어. 우리가 좀 부당한 판정 때문에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아주 우리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딱 따는 바람에 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좀 풀고 박수 한번 제가 좀. 밥 먹기 전에 저 자리가 진짜 어색하잖아요. 밥 차라리 먹으면 나은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저렇게 둘러앉았습니까, 다들? 인수위 아마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제 문화예술체육인들하고 이제 간담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각계각층 분들하고 이제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위 이제 인사라든지 또 뭐 정관계 재개라든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이제 함께한 자리에 저기 뭐 최민정 선수도 나오고 황대현 선수도 나오고 네. 뭐 이정재 씨도 나오고 하여튼 유명한 인사들이 이제 다 와서 아마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아마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당선인한테 부탁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 보면 취임 전에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제 나중에 취임을 하고 나면
막 단체로 이제 크게 만난다든지 이런 자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윤 당선인이 앞으로 취임을 하더라도 이런 모임을 좀 자주 가지면서 좀 편하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네. 근데 자주 만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김치찌개도 좀 끓여주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에 이제 각계각층에 있는 어려움들을 좀 듣고 해결한다면 전도 원활한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런 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조금은 횟수를 늘려서 편한 마음. 그리고 저런 장면 보면 그냥 시청자분도 흐뭇해지잖아. 그냥 덩달아서 저런 장면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관심사 중에 마스크 실외에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돼 있잖아요. 오늘 무슨 속보가 나왔다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열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요,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실외 마스크 언제 벗는가?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거 때문에 최재만 교수님 벌써부터 이 마스크, 실외 마스크 벗는 거 여부도 또 이거 신구 권력 갈등이냐 언론 제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까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저 발언이 개인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신 건지 일단 확인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고 지금 이제 왜 이런 결정을 내린 소영래 지금 전략 반장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의 입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 보고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의견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양쪽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이 혼란스럽잖아요. 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를. 저는 전문가 위주로 해야 된다. 방역은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전문가들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그 결정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도 분명히 원래는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언론들이 이걸 신구 권력의 갈등이냐고 보냐고 찬찬히 뜯어봤더니 이현종 의원님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수본에서는 다음 주면 5월 초 쉽게 말하면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실외 마스크 벗기 이게 되는 거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로는 차기 정부에서 이 마스크 벗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벌써 마스크를 낀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K-방역이라고 많이 자랑을 해왔지만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말이 무색하게 됐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중증 환자, 사망자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각 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스크라는 게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마스크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벗는 순간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의 어떤 과학적인 것보다는 좀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의 소지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김부겸 총리가 공식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